정부가 강제하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든 제도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단체 협약 수준으로 엄중한 무게를 가질 수 있게끔 사회적 압박과 정부의 그 통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법제화를 하든지 해서 제도로 만들어야죠. 네, 뭐 그건 합의가 아니지. 예.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 네.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노동부 장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어떤 제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 때문에 그 긍정 효과보다 부정 효과가 더 큰 경우도 많거든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기간제 좀 말은 좋은데 네. 그 전부 다 1년 11개월만 다 그냥 1년 11개월짜리 해놓고 2년 안 넘기잖아요. 네. 그래서 한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그게 이제 장애가 된다 오히려. 네. 이게 과연 2년 이상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규 고용해라. 이제 이게 입법의 취지인데 사실은 이제 반대로 절대로 2년 이상 쓰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1년 11개월 하고 다 그만두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작용인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 고용계약이 지금 현 제도상 금지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하고 5년 동안 할 거야. 뭐 이런 계획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그때 도입할 때 비정규직들을 기간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보호하려고 한 건데. 가장 충돌한 것이 대통령이 금방 말씀하셨던 이 업무에 대해서 2년 이상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상시 지속 업무로 보아지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근데 그러면 이제 60세까지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1년 11개월 만에 계속 그렇지. 반복될 것이라는 논쟁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요 기한을 실제 정하는 그러고 걸 있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뭐냐? 사용 사율 입구에서부터 그 업무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업무면 2년짜리 그렇죠. 못하게 하자. 못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청소 업무가 있다. 청소 업무는 아니, 지속 됐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네. 부분인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3년 고용 계약 이거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예 안 네.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네.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고 원래 있어서 네, 2년. 노동법에서는 금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 프로젝트 3년 그런 것은 그런 가능- 것들은 예외지만 프로젝트가 네. 업무의 성격상 기간이 명확한 예, 거는 그렇습니다. 된다. 예, 맞습니다. 나름 연구를 했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까부터 여러 번 손드셨던 최진식 중견기업 연합회장님 말씀 주시죠. 네. 오늘 대통령님 기조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중견기업 업계도 아주 공감합니다. 저하고 뭐 제가 대통령하고 이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 같이 토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 이후에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기업계에서 굉장히 한번 진정성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계는 얘기하지만은 중견기업업계는 사실 중견기업계 나름대로 대기업한테 인력의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또는 어떠한 어떤 시장의 인더스트리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이정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중견기업 업계에서는 이 스케일업 하는 그러한 벤처회사,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중견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가일층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우리 지금 노동부 장관에서 전 민노총 위원장을 하시고 또 항상 소수자 의견을 존중하시는 우리 김정 위원장, 제가 두 분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김동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만찬이나 오찬을 한번 모셨으면 합니다. 뭐 그런 거만 하세요. 이게 여기서 오피셜하게 대화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대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작게는 우리 중견기업 협회도 직원이 더 큰 경제 단체로 더 나은 보수를 위해서 이직을 합니다. 최근에 몇 분이 그렇게 이직을 했는데 그럼 저희는 또 더 새로운 신입사원 받아서 키워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이 굉장히 좋은 것이 우리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그런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 계시고 그다음에 소수자 의견을 정하는 경사위 위원장 그다음에 노조위원장이 대기업의 양극화의 문제를 가지지 않은 중견기업은 조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좀 그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기업 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지금은 뭐 나름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보이는데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도 아주 나쁘게 말하면 이 착취 관계. 그러니까 뭐 경영 개선 성과를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얼마 전까지 있던 뭐 원가 후려치기, 뭐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거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경영 개선을 하면 가격에서 깎아가지고 뭐 숨 쉴 여지가 없게 겨우 뭐 생존 가능한 정도만 남겨놓으니까 좋은 인지를 쓸 수도 없고 경영 개선이나 기술 개발 해봤자 그거 다 뺏기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대기업 임원 로비하러 다니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는 노동자층과 중소기업은 입장이 같은 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같이 한번 보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고쳐야 될 아주 중요한 측면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간의 양극화와 이런 뭐 일종의 착취 관계 이런 게 혹시라도 있다면 저는 꽤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될 중요한 과제거든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 양극화라는 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기업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프로핏 쉐어링이죠.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역할만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면은 더 많은 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성장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노조 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잖아요.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하고 하청기업 노조하고 이해관계가 좀 내부에서도 충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참 드러내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교정해 가야 될 과제 같아요. 우리 김정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게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성균 손 회장님도 사실 그 안에 대기업, 중소기업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부에서도 사실은 충돌이 좀 있을 수 있죠. 예. 제가 잠깐만 우리 중견기업 회장님 초청 감사드리고요. 초청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예. 아까 유엔 안정성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그 큰 맥락은 결국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해서 노동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이렇게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을 해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타협을 이루어야 될 컨텐츠는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유엔 안정성 포함해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약 한 10여 년 전에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은 또 걸리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자주 만나고 또 더 많이 얘기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손을 들기 시작해 주시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앞에 보이시는 엄창환 심오한 연구소 연구위원께서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엄창환입니다. 공익위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되게 무겁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앞에 두 분 발표해 주신 것에 하나씩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좀 집중하길 바라는 의제를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명준 위원께서 2차 노동시장 조직화와 노사관계 사회적 규정 기능 강화를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분들과 위원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도 이 점에 적극 동의하고요.
현재 사회적 대화 테이블 바깥에 있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 안으로 드릴 건가가 위원회의 실질적인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남겨봅니다. 다음으로 그 이정민 교수님께서 그 발언으로 이야기하시진 않았는데요. 그 인력관리 시스템 혁신 챕터의 성과 중심 보상 전환이 청년 세대 공정 보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라고 내용을 좀 써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요구의 본질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청년이 연공서열에 불만을 갖는 건 단순히 능력주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고 믿는 청년이 드문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동하지 않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접근법을 좀 달리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려보면서 이 신규 채용 정규직 비중도 줄고 있고 그리고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도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2%에 불과한 현실에서 성과급 이전에 임금 테이블조차 없는 일터가 다수라는 점 이것을 꼭 함께 고려해서 이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부 자료 중에 그나마 좀 과거부터 볼 수 있는 게 이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가 2004년도부터 이제 누적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좋은 건 줄어들었고 안 좋은 건 늘어났습니다. 시간상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그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첫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 비율은 2004년 12.9%에서 2025년 17.2%로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거나 일시적 일자리인 경우는 2004년 27.6%에서 38.8%로 또 늘었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평균 근속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수록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로 밀려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청년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대로 두면 아마 대다수 국민이 겪게 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역에서 더 가혹하게 나타납니다.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도 깊게 파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단위의 좋은 일자리 논의가 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전환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발제자 두 분 이야기처럼요. 복합 대전환기는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면 이 전환의 충격은 준비된 기업과 준비되지 않은 노동자,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균등하게 쏠리고 격차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누가 더 많이 좀 짊어져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대통령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 합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꼬여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연결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 노동의 비중도 크고, 일단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제가 되기도 했는데, 뭐 쉬었으면 청년의 문제라든지,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요. 이게 모든 게 이제 불합리성에서 생긴 문제잖아요. 이 불합리함 속에서 이익을 얻는 측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모든 부분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제 국무회에서도 그 지적을 합니다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가가 차별이 지냐. 예를 들면 똑같은 장소에서 청소 노동자가 똑같이 구역을 갖다 일을 하는데, 직고용된 경우하고 하청된 경우에 그에 확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거 사실 문제 있거든요. 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모든 영역에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영역. 오히려 어쩌면은 자꾸 분할을 해가지고 사실은 쓰는 쪽에서는 분할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죠. 서로 싸우니까. 노동자들의 단결도 좀 완화하는,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똑같은 일을 하면 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일인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보수를 덜 받는다. 원래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더 줘야 되는 거죠. 불안정에 대한 대가도 지급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상황이 나쁜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소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능력이다. 그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정의다. 이게 마치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이 소위 능력주의에 대한 착각.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사실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 사회적으로.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부당한 시스템 속에서 소수의 혜택 있는 자리를 정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 걸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취급해주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그걸 이제 공정하다고 생각 여기는 경향도 없진 않아요. 보면 일반적으로 그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걸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좋은 자리는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다. 그 현상 속에서 맞는 말인데 그 현재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고치는 거에 대한 접근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그거죠. 모든 면에서 불리한 지경에 처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 얘기도 많이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문제. 김지영 위원장이 할 일 많겠습니다. 예, 좀 기성 시스템 또는 기성 시스템 이익을 보는 기성세대. 그리고 새롭게 진입해야 되는데 또는 막 벽에 가로막힌 청년 세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주요 의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한다스리 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 한다스리입니다.